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술 냄새와 함께 사돈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손엔 소주병,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 시댁일은 그만 시키세요.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0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안쪽까지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애가 전화할 때마다 우는 거 아세요? 숨도 못 쉬겠대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말하지 못한 서로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들려드립니다. 매일 업로드되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건 석 달 전 한 쌍의 부부가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석 달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9시 30분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묶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은? 저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뭔가 아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계만 보며 황급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끓인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차려놓은 밥상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엔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이 이 집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한 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고쳐 차고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놓아둔 수저가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왼쪽에 놓아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옮겼습니다. 젓가락은 오른쪽, 숟가락은 왼쪽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규칙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집에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야근을 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피곤해 보여서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오늘도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식으로 늦고 며느리는 야근으로 늦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고 저녁마다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 되는데.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이미 다 하고 있었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 말이 배려인지 거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부엌 문턱에서 서성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들어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식탁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수저도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젓가락, 왼쪽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네? 네, 오늘은 제가 차려볼게요. 며느리는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밥, 국, 반찬이 나름대로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길이 수저에 머물렀습니다. 수저가 반대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앉았습니다. 아들도 나와서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수저 위치가 눈에 밟혔습니다. 국 그릇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거슬렸습니다. 반찬 위치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첫날인데 뭐라고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표정은 온화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치챘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시어머니의 미세한 표정 변화, 수저를 드는 속도, 국을 뜨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쉬어. 결국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나 시댁에서 밥 차렸는데 뭔가 이상했어. 왜? 뭐라고 하시던데?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근데 표정이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마음에 안 드셨어. 며느리는 답답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치만 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부엌일을 점점 안 하게 됐습니다. 하려고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없나 보다.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가가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준이 있었고 며느리는 그 기준을 몰랐습니다. 말로 물어보면 될 일이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벽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설거지 좀 부탁할게. 나 병원 가야 해서.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쯤이야 당연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목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심했습니다. 부탁한 대로 해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싱크대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릇들이 물기를 머금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행주로 닦지 않고 그대로 건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릇을 닦아서 말렸습니다. 물기를 남기면 얼룩이 생기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기는 닦아야.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게 설거지했는데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다시 닦으면 됐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이 정도야. 며느리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그릇들을 다시 닦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릇 하나하나 행주로 물기를 닦고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다음엔 말해줘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며칠 뒤 세탁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세탁물을 분류했습니다. 흰색 옷, 색깔옷, 속옷, 수건. 각각 따로 세탁망에 넣었습니다. 섬세한 옷감은 따로 손빨래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신기했습니다. 친정에선 그냥 한꺼번에 빨았습니다. 색깔 옷이든 흰 옷이든 세탁기에 넣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색깔별로, 재질별로, 용도별로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찮으신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며느리는 세탁 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색깔별로 나눠서. 네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세탁물을 대충 색깔별로만 나눴습니다. 흰색, 검은색, 그 외. 새 무더기였습니다. 세탁망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세제도 눈대중으로 넣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세탁망을 쓰라고 말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세탁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빨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실밥이 묻어 있었습니다. 니트는 늘어나 있었습니다. 수건에서 보풀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빨래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탁망을 써야 하는데.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괜찮아. 다음엔 말해줄게. 시어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 블라우스는 남편이 살아생전 사준 옷이었습니다. 소중히 입던 옷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망쳤습니다. 도와주려던 게 오히려 피해를 줬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재세탁을 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블라우스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빨았습니다. 검은 실밥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니트도 다시 빨아서 모양을 잡았습니다.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조금만 물어보면 되는데 며느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 요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탁했습니다. 오늘 내가 좀 해줄래? 엄마 편찮으셔. 응, 내가 해볼게. 며느리는 부엌에 섰습니다.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재료를 꺼내고 썰고 냄비에 넣었습니다. 된장도 풀었습니다. 간을 맞췄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괜찮은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감기로 입맛이 없었지만 며느리가 차린 밥이라 먹어야 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싱거웠습니다. 된장 맛이 거의 안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간을 강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은 너무 싱거웠습니다. 아들도 먹었습니다. 좀 싱겁네. 그래. 나는 괜찮은데. 며느리는 자기 것을 떠먹었습니다. 본인 입맛엔 딱 맞았습니다. 친정에서 먹던 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는데 싱거운 국까지 먹으니 더 힘들었습니다. 밥을 반도 못 먹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네, 푹 쉬세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짜다고는 안 하시네. 다행이다. 싱겁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건강식은 싱겁게 먹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잘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입맛에 안 맞나 보다. 며느리가 일부러 싱겁게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집집마다 간이 다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우리 집 맛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다시 요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요리는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한번 해본 것뿐인데 다시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게 나았나? 하지만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저 놓기, 세탁 분류, 요리간 맞추기.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준이 있었고 며느리는 그 기준을 몰랐습니다. 물어보면 될 일이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면 잔소리 같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물어보면 무능해 보일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둘 다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려는 침묵이 되었고 침묵은 오해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씁쓸했습니다. 여기가 불편한가 보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시댁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뭐라고 하시던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표정이 다 말해.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드신대. 그냥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그래. 며느리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한숨 소리, 다시 하는 행동들.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넌 아직 멀었어. 그렇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 붙일 틈이 없네. 주말마다 비는 집. 함께 있어도 대화 없는 식탁. 도와준다던 며느리는 점점 손을 놓았고 가르쳐 주려던 시어머니는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말은 줄고 침묵은 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서운해도 꾹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또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색만 했습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실수가 두려웠습니다. 뭘 해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시키기 전엔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기 전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식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엔 시어머니만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그냥 좀 피곤해서.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응?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엄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몰라. 나한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며느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퇴근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말이 없고 아내는 아내대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낀 자기만 힘들었습니다. 둘이 좀 대화를 하면 안 돼? 나도 하고 싶지. 근데 엄마가 말을 안 하시잖아. 엄마는 원래 그러셔. 내가 먼저 물어보면 되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던데. 그럼 난 어떡해?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도와드릴 건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아. 불편한 거 없어. 내가 할게. 그럼 며느리는 뭘 해야 했을까요? 가족 톡방도 문제였습니다. 예전엔 안부 인사도 오가고 사진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리는 건 저녁 메뉴 공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김치찌개. 내일 외식. 6시까지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답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양쪽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한테 가면 엄마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았고, 아내한테 가면 아내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둘 다 이해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저의 편이구나.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눈치만 보네. 완충자가 되려던 아들은 결국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친정에 갔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2번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었습니다. 며느리의 옷도 있었습니다. 니트 한 벌, 청바지 한 벌. 조심스럽게 개서 방에 넣어뒀습니다.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그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서운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하셨다는 인사 한 번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돌아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빨래가 개져 있는 걸 보고도, 방에 놓여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빨래를 누가 개서 넣어줬는지도 몰랐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국 떠먹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말을 꺼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만 먹었고 며느리는 휴대폰만 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였습니다. 같은 밥을 먹지만 같이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감정은 숨기고 오해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시댁에서 못 살겠어. 뭘 해도 눈치만 보게 돼. 친구가 답장했습니다. 그냥 나와. 무슨 죄인처럼 살아. 며느리는 답장을 못 보냈습니다.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보호대를 고쳐 찼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문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방식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말하면 잔소리 같고 가르치면 강요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게 배려가 아니라 침묵이 됐습니다. 침묵은 거리가 됐습니다. 거리는 오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또 건너뛰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먹을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또 식은 밥, 또 먹지 않은 국. 반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지쳤습니다. 며느리도 지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지쳤습니다. 아들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언어는 더 강력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프로젝트가 틀어졌습니다. 동료와 다퉜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데워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담긴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밥을 퍼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국도 데워줄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냄비를 꺼냈습니다. 국을 부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으로 가져갔습니다. 밥도 꺼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꺼냈습니다.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남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저 소리, 국 떠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힘들까? 회사에서도 치였고 집에 와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먹는데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빨리 먹고 들어가야지. 서둘러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아니에요. 제거는 제가 해야죠. 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대충 씻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헹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이 깨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깨진 접시를 봤습니다. 그 접시는 남편이 살아생전 기념일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세트로 6개였는데 이제 5개만 남았습니다. 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쌓인 스트레스, 피로,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겨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깨진 조각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네. 참고 있던 게 터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알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거. 그럼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제가 뭘 해도 한숨만 쉬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맨날 그러세요. 밥 차려도 설거지해도 빨래해도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니? 처음으로 고성을 질렀습니다. 반년을 살았으면 우리 집 방식도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니? 맨날 친정만 가고 집에 와서도 방에만 박혀 있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귀찮은 표정 짓고 밥 차려놓으면 안 먹고 말 걸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대?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신 적 있어요? 며느리가 받아쳤습니다. 수저 어떻게 놓는지, 세탁 어떻게 하는지, 요리가는 어떻게 맞추는지 한 번이라도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표정으로만 알아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입만 열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참은 거야. 참지 말고 말을 하세요. 전 눈치로 못 알아들어요.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식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부엌 분위기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깨진 접시를 봤습니다. 빗자루를 든 엄마를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내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물어볼 건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너희 와이프가 나한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실언을 했습니다. 엄마 앞에서 숨 막힌대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내가 숨막히게 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도 숨막혀. 너희 둘 다 나가.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엔 깨진 접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쪽 방에선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 방에선 엄마가 문을 잠갔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문 닫는 소리도 예민했습니다. 숨소리까지 신경 쓰이는 긴장 상태가 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섞였습니다. 엄마, 나 못 살겠어.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손목 보호대를 만졌습니다. 아픈 손으로 매일 요리했습니다. 빨래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다 며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도 따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집 분위기가 무거워서 피했습니다. 양쪽 모두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밤이 됐습니다. 시각은 밤 10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식, 며느리는 야근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보호대를 풀었습니다. 손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미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 10시에 누가 올까 싶었습니다. 택배도 아닐 시간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다시 울렸습니다. 급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돈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목소리가 컸습니다. 술 냄새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사돈이 왜 이 밤에?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안 열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시어머니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돈은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았습니다. 구두 자국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우리 딸 시댁일은 그만 시키세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60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다니. 그것도 사돈이. 사돈 어른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무슨 일은 무슨 일이요? 애가 전화할 때마다 우는 거 아시오?
사돈은 소주병을 흔들었습니다. 술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숨도 못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시오. 구박은 무슨 제가 언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현관 앞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왜 여기? 딸, 너 이제 여기서 살 필요 없어. 집으로 가자. 사돈은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뭐가 이러지 마. 내가 전화할 때마다 우는 거 아빠가 어떻게 참아. 며느리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집 며느리 자격으로 들어왔으면 며느리 대접을 해줘야지. 왜 우리 딸을 부려먹기만 하시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려먹다니.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돈어른,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무슨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긴 뭘 나가요. 우리 딸 데리고 나갈 거요.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제발요. 바로 그때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식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며느리한테서 급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관 앞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아들은 장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힘이 셌습니다. 술 기운이 있었습니다. 내 딸 데리고 갈 거야.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들은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현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돈의 모습, 며느리의 울음, 아들의 당황한 얼굴.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은 겨우 장인을 진정시켰습니다.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우리 딸이 여기서 고생하는데. 제가 해결할게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돌아가라고? 딸 데리고 가야지. 며느리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 안 가. 제발 집에 가. 택시 부를게. 며느리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장인을 겨우 태웠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현관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엔 흔적이 남았습니다. 구두 자국, 술 자국, 소주병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장인어른이 술 드셔서 그러신 거야.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구두 자국을 지웠습니다. 술 자국도 닦았습니다. 소주병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 안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자문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적 없었습니다.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서툴렀나 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아버지한테 울며 전화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돈이 술 마시고 찾아왔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저 완벽한 살림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손목 보호대를 다시 찼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사돈한테 당한 수모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술 취해서 찾아와 소리 지르고 딸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하고 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달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장인도 막지 못했습니다. 현관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바닥엔 지울 수 없는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의 초인종 소리는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침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무거웠습니다. 공기가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돈의 소리, 며느리의 울음, 바닥의 술자국.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보호대를 찼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가놨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도 몇 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 말고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초라했습니다. 어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식탁엔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앉았습니다. 아들도 앉았습니다. 며느리 자리는 비었습니다. 먹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어젯밤 일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술 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그런 분 아니세요. 술 먹으면 본심이 나온다고 하더구나. 엄마. 됐어. 밥이나 먹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밥을 몇 숟가락 먹고 일어났습니다. 출근할게요. 그래. 아들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며느리 방문을 받습니다. 두드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을 봤습니다. 며느리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국그릇도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느리한테 먼저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시쯤 됐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러실 줄 몰랐어요. 제가 전화할 때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니. 시어머니가 끊었습니다. 부모님께 다 말하면 어떡하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도. 나도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그게 아니라 부려먹는다고 했어. 우리 딸 구박한다고 했어. 그게 사실이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가 울면서 전화했으니까 오해한 거 아니니?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년을 살았으면 이 집 체면도 생각해야지. 밤 10시에 술 취한 사람이 찾아와서 소리 지르게 만들면 어떡하니? 그 말에 며느리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체면이요? 그래, 체면. 우리 집 체면이 얼마나 깎였는지 아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면만 생각하세요? 제 마음은요? 내 마음? 네, 제 마음이요.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눈치 보고 뭘 해도 틀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섰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밖에 소문을 내? 소문이요? 친정 부모한테 하소연하는 게 소문 내는 거예요? 그게 소문 아니면 뭐니? 어제 그 꼴이 뭐니?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다 그만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만하고 싶어요.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짐 싸는 소리였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나가는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손목을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서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있던 방을 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정리됐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방을 봤습니다. 정말 끝인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 신발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는요? 나갔어. 어디요? 친정.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급히 전화했습니다. 아내 전화였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좀 했어. 무슨 얘기요? 체면 얘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너한텐 안 중요하니?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 너한텐 내 와이프가 더 중요하지. 나는 안 중요하고.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도 결국 저의 편이구나. 편이 어디 있어요? 저는 둘 다. 됐어.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며느리도 없고 대화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관계의 끝이 보였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전화했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언제 올 거야? 모르겠어. 좀 더 있을게. 엄마가 기다리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빨래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백이었습니다. 빈 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텅 빈 옷장, 정리된 화장대, 아무것도 없는 책상. 며느리의 부재가 눈에 보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봤습니다. 낡은 수세미였습니다. 닳아서 거칠었습니다. 한 달 전쯤 며느리가 새 걸로 바꾸자고 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새 걸로 바꿀까요? 너무 낡았어요. 아니야, 아직 쓸만해. 그때 며느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행주도 봤습니다. 낡은 행주였습니다. 삶아서 썼지만 이미 빛이 바랬습니다. 며느리가 예쁜 행주를 사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뻐서 샀어요. 써보세요. 응, 고마워. 하지만 시어머니는 쓰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새 물건은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것부터 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행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포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왜 안 썼을까? 자문했습니다. 아까워서였습니다. 새 물건은 특별한 날에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받아주길 기다렸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행주를 꺼냈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색도 예뻤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잘 닦였습니다. 진작 쓸걸. 후회가 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빈 방을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모두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며느리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모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라고 했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들은 20살이었습니다. 집엔 빚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요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완벽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가게가 잘 됐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취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살림이 습관이 됐습니다. 기준이 몸에 배었습니다. 수저 위치, 세탁 방법, 요리간. 모든 게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해주면 사랑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방어막이었습니다. 혼자 버티느라 만든 벽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겠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강요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으로만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텐 압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기준을 모르는데 맞춰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내가 미안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섰습니다.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김치전, 잡채, 나물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예전 반찬 가게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반찬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사준 보자기였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썼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며느리 친정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을 갔습니다.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2 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돈댁이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술 취해서 찾아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기 그날 일은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온 건 며느리 때문입니다. 사돈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사돈 부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입니다. 드세요. 사돈 아내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았습니다. 사돈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고.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끊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사돈 부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눈치만 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맡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돈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 애도 부족한 게 많아요. 시댁 살림을 모르니까요.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돈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60평생 고개 숙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먼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훈계도 없었습니다. 사돈 아내가 말했습니다. 애가 말 못하는 애는 아니에요. 속 깊은 애예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기 온 걸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아내가 말했습니다. 반찬 가져오셨어. 며느리는 보자기를 봤습니다. 익숙한 보자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거였습니다. 풀어봤습니다. 반찬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전, 잡채, 나물. 시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오셨어.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할 줄 몰랐습니다. 변명 없이 짧게 진심으로. 나도 돌아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서로 감정 정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괜찮아? 응. 이틀 후에 갈게.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규칙을 만들고 싶어. 우리 셋이 지킬 규칙.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그냥 돌아오면 또 똑같아질 겁니다.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재합류에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다녀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여보. 우리 이제 제대로 얘기해보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지킬 규칙들이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받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친정과 시댁일은 구분해요. 제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께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심야엔 방문하지 않아요. 긴급한 일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요. 서로의 경계를 지켜요. 며느리는 사돈 아버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집안일 역할을 나눠요. 며느리가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역할표였습니다. 주 2회는 제가 저녁을 담당할게요. 화요일, 목요일이요. 어머니는 다른 날 하시고요.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내가 요리를? 네.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며느리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브런치는 같이 만들어요. 어머니랑 저랑 같이요. 시어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좋아. 며느리가 계속했습니다. 세탁이랑 청소는 기준을 문서로 만들어요. 색깔별 분류, 세탁망 사용법, 청소 순서. 다 적어놔요. 저도 보고 어머니도 확인하시고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서 만들게요. 엄마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네 번째를 말했습니다. 피드백은 즉시, 짧게, 행동 중심으로 해요. 무슨 뜻이니? 예를 들어서요. 짜다 대신 간장 반 숟가락 빼면 어때?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틀렸다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아라고요. 시어머니는 이해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내가 힘들었구나. 네. 눈치로는 모르겠어요. 말로 해주세요. 알겠어. 앞으론 그럴게. 며느리가 다섯 번째를 꺼냈습니다. 감정 신호등이요. 노란불은 지금 휴식 필요해요라는 뜻이에요. 이모지로 미리 보내요. 그럼 서로 거리 둬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데? 나도 쓸게. 세 사람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 제안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주 1회 저녁 6시에서 7시는 가족 시간으로 하자. 핸드폰 꺼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하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을 바꿀게요. 이제 둘 다 이해해 같은 말 안 할게요. 대신 실제로 도울게요. 어떻게? 일정 관리, 메뉴 조율, 규칙 유지 확인. 제가 할게요. 스케줄도 제가 정리하고 누가 뭘 할지도 제가 관리할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다 하게. 네. 제가 해야죠. 저도 이 집 사람이니까요. 며느리는 남편을 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 약속할게.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게. 수저 위치, 세탁 방법, 요리관. 내 방식도 존중할게. 우리 집 방식만 옳은 건 아니니까. 며느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 진작 말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저도 미안해요. 물어봤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통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 할까요? 뭔데? 김치 담그기요. 엄마랑 아내랑 같이요.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지금? 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김장철이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김치 맛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해보자. 세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추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아들은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먼저 배추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는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칼집을 넣어.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칭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목이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양념을 묻히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돼요? 응, 딱 좋아. 잘하네. 정말요? 진짜야. 처음인데 잘해. 며느리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웃어보세요. 아내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손엔 빨간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치를 다 담갔습니다.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먹을 수 있어. 제가 담근 김치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담근 거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둘이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씻으면 며느리가 닦았습니다. 물기는 꼭 닦아야 돼. 네,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자연스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차를 끓여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즐거웠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하자. 같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 며느리가 데운 국, 아들이 차린 밥.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얘기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뭔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었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대화가 흘렀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수저 소리도 편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엄마도 쉬고 아내도 쉬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엔 제가 저녁 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럼 파스타 해볼까요? 제가 그건 좀 할 줄 알아요. 파스타? 좋지. 기대된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간은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내 입맛대로 해봐. 나도 새로운 맛 배워보고 싶어. 정말요? 응. 우리 집 방식만 고집하지 않을게. 며느리는 고마웠습니다. 그럼 토요일 브런치는 같이 할까요? 좋아. 뭐 만들지? 팬케이크 어때요? 제가 반죽 만들게요. 그래. 나는 과일 준비할게.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나도.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쉽진 않을 겁니다. 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방법을 알았습니다. 말로 하면 됩니다.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됩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맛을 봤습니다. 오, 맛있는데? 정말요? 응. 색다르네. 좋아.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간은 괜찮아요? 딱 좋아. 근데 여기 바질 좀 더 넣으면 어떨까? 오, 좋은 생각이에요. 며느리는 바질을 넣었습니다.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할게요. 그래. 너도 나한테 알려줘. 내 방식.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브런치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팬케이크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일을 썰었습니다. 아들은 커피를 끓였습니다. 이거 뒤집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확 뒤집어. 겁내지 말고. 에잇! 며느리는 팬케이크를 뒤집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됐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브런치가 완성됐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엄마가 썬 과일이 더 맛있어요. 내가 부친 팬케이크가 더 맛있어. 서로 칭찬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지금? 응. 이 순간 남기고 싶어. 세 사람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웃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부딪혔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말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 부분은 제 방식대로 해도 될까요? 그래. 내 방식도 좋아. 규칙을 지켰습니다. 노란불 이모지가 오면 거리를 뒀습니다.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가족 시간은 꼭 지켰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왔습니다. 한밤의 초인종으로 무너졌던 관계는 규칙과 존중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웠습니다. 완벽한 기준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걸. 며느리는 배웠습니다. 눈치 보는 것보다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더 낫다는 걸. 아들은 배웠습니다. 중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배웠습니다. 가족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맞춰가는 사이라는 걸.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오해가 된다는 걸.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관계를 살린다는 걸.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함께 담갔던 김치였습니다. 맛 좀 볼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집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그치? 우리가 잘 담갔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지. 같이 했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 반찬, 국밥.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그 밥상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밤의 초인종으로 멈췄던 밥상은 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